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는 174쪽하고 175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운 날씨죠. 여러분들 시원한 거 한 잔 요렇게 선생님처럼 챙기면서 같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920년대 무장투쟁부터 살펴볼 거고요. 무장투쟁은 선생님이 예전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일단 봉오동과 청산리의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청산리가 요 지역이고요. 잠깐 색을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이게 잘 안 띄는군요. 청산리 위치랑 봉오동 위치 선생님이 표시를 했습니다. 청산리 위치는 조금 다시 표기해야겠네요. 그래서 일본이 독립군들을 공격하려고 하자 먼저 봉오동으로 유인해서 일본군을 한번 혼내준 다음 봉오동 전투에서 진 것을 보복하려고 일본군이 다시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일본군이 지나가던 길목에 있던 청산리에서 공격해서 이긴 것이 청산리 대첩 되겠습니다. 두 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봉오동 전투의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독립군은 혼자 싸우지 않아요. 여러 독립군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웁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에는 홍범도 장군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너무 굵은 것 같네. 홍범도 장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산리 대첩 같은 경우에는 북로군정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요 두 전투 사이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요거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 시대적 배경을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독립군을 도와주는 한국인 마을들을 공격해서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고 한 사건을 간도 참변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독립군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내용에서는 뭐랑 뭐를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순서에 따르면 봉오동 전투가 먼저, 청산리 대첩이 나중.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자유지 참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간도 참변과 일본이 중국인 군벌들, 그래서 군대를 개인의 것처럼 만든 사람들을 군벌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은 이 중국 군벌들과 손을 잡고 독립군들을 넘겨주면 돈 줄게 이런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조금 많이 살기 힘들어지자 러시아로 옮겨갔는데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즉 공산주의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러시아로 들어오는 독립군들을 내가 다 지휘를 하겠어요 라는 것을 두고 서로 싸움이 벌어지면서 독립군들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한 피해를 겪고 다시 만주로 돌아오신 분들이 세운 것이 삼부고요. 요걸 하나로 합치자고 했던 게 삼부 통합운동인데 요거는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1920년대 무장투쟁이 우리가 배우는 내용 말고 플러스 알파로 이런 게 더 있었구나 정도 이해하시고 가면 돼요. 자, 1920년대에는 문화 통치를 했어요. 그쵸? 문화 통치에서 대표적인 얘기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총독을 군인 총독 말고 문관 총독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고, 두 번째, 일본 경찰들 원래 군사 경찰이었잖아요. 군사 경찰들을 없애고 일반 경찰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경찰로 만든 거 맞아요. 그런데 경찰서와 경찰 병력이 10배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 내는 거 허락해줄게. 단체 만드는 거 허락해줄게. 여러분들 공부한 거에서 요 단체, 일본에게 허락받은 단체 뭐가 있었더라? 신간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신문 만드는 거 다 허락을 해줄게. 그런데 책과 신문은 어떻게 했나요? 검열을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빼버리게 만들었죠. 이렇게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문화 통치랑 관련된 거 학교 늘리겠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하기에는 많이 학교가 모자랐고요. 그마저도 돈을 내야 공부할 수 있었다 같은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30년대부터 45년 사이에 한국 시민화 정책은 뭐냐? 네, 일본이 이제 자기네 나라에 물건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방해가 되는 미국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진주만 공습 같은 거. 그럼 전쟁을 하려면 사람과 물건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맨정신에 일본 황제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 너희들은 일본 황제를 위해서 죽게 된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렴 이렇게 세뇌를 시킨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자,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창씨개명. 요건 교과서의 서술이 교과서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창씨개명.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친일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광수란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이광수 같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새로운 일본식 성씨를 만들고 일본식 이름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학교에 못 다니게 만들었고요.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럼 왼쪽 그림은 뭔데요? 궁성요배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인 관리가 지시하는 도쿄의 일본 황제 궁궐의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이러한 것을 궁성요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 선생님이 한국 신민화 정책 가운데 한 가지 또 빼먹은 게 있네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한국 신민을 위한 서사를 외우게 했어요. 이 서사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일본 제국 황제의 영원한 신하입니다. 그래서 일본 황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런 맹세문을 여러분들 학생들하고 선생님 같은 성인들에게 계속해서 매번 외우게 시켰어요. 자,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 남녀북양 정책과 노크릇 공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남녀북양은 농촌에서 실시했던 정책이에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목화를 기르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게 했어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출은 주로 금속 공출, 그리고 쌀 공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금속은 주로
황동, 즉 녹그릇을 빼앗아 갔어요. 이 녹그릇의 주 재료인 황동은 대포화를 만들거나 총알을 만드는 재료였거든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과 또 사찰이나 교회의 종까지 뺏어갈 정도면 일본이 얼마나 물건이 모자랐는지, 그러면서 무리하게 전쟁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1945년까지 일본의 정책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어떻게 맞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교과서에서도 중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동북항일연군입니다. 참고로 듣고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하는 분들을 까먹으면 안 되죠. 조선 위영대는 꼭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조선 위용대랑 조선 위용군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조선 위용대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위열단을 만들었던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 군대를 하나 만드는데 그 군대 이름이 조선 위용대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일본군 포로들에게 니네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하는지 우리에게 말해라. 너희들 어떤 작전을 펴려고 했는지 말해.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요. 또 정보를 모으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실제로 일본군과 싸우기도 했어요. 이런 조선 이용대는 1940년에 만들어진 한국 광복군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둘로 갈려요. 그래서 10% 정도는 한국 광복군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90% 정도는 조선 미용군으로 다시 부대를 바꿉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계속 일본에 맞서 싸웠어요. 조선 이영대 총사령관 김원공 연설은 선생님이 댓글로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지만 조금 옛날 말이라서 알아들으시기가 힘들 텐데 영탄 같은 거는 일본 군대를 직접 공격했다 이런 표현들 쓰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광복군 성립 전례식 1940년에 있었고요. 그 이전서부터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의 당군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기 나라 안에 우리나라 군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여겼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것을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1940년서부터는 한국 광복군이 중국 사람들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조선 위용대와 마찬가지로 주로 정보를 얻는데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을 도와서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일본군 포로를 신문하는 일을 주로 맡았고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국내로 들어와서 조선 총독부와 일본군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지만 일본이 이 국내 진공작전이 현실화되기 전에 먼저 항복해버리면서 없던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김구 선생님이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위열투쟁을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을 조금 봐주세요. 어머나.
이열단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열, 단. 자, 여러분, 영화 암살에 보면 조승우 님이 맡으신 분이 바로 김원봉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암살은 누구를 대상으로 암살을 하려고 했었나요? 조선 주차군 사령관, 조선군 사령관인 야마구치를 살해하려고 했었죠. 이 조선군은 일본군 가운데 우리나라에 머무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열단은 일본의 높은 관리, 일본의 높은 관리나 혹은 높은 군인들을 없애려고 했고요. 왜? 우리나라가 속국이 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친일파. 친일파.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국이 되는데 앞장서는 다양한 기관들, 종로경찰서, 조선식사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런 곳들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땅을 빼앗거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가두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런 식민기관들을 폭탄해가지고 없애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식민기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아래 한인애국단도 마찬가지예요. 한인애국단의 단원들은 대략 100분 정도 계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교과서에도 나온 분들은 이봉창 선생님, 일본 도쿄에서 일본 황제에게 폭탄을 던지셨습니다만 폭탄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일본 황제는 죽지 않았고요. 주변 사람들만 조금 다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선생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윤봉길 선생님이 실제로 던지려고 했던 건 물통폭탄이에요. 도시락 폭탄은 작동이 조금 어려워서 던지기 쉬운 물통폭탄을 쓰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윤봉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 중국 가운데서 상하이를 공격합니다. 왜요? 네, 일본은 자기네 부족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어디냐면 만주거든요. 이 만주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는데 만주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반대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외국 대사관들이 많은 상하이를 공격합니다. 그럼 세계 모든 나라의 시선이 상하이의 몰린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상하이 점령도 성공했고요. 만주 세우는 것도 성공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본이 연합국에게 지면서 다 사라지지만
그래서 윤봉길 선생님이 폭탄을 던진 장소는 오늘날의 상하이에 있는 루신공원이에요. 일본은 상하이를 점령한 것을 기념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이 파티 장소에 윤봉길 선생님이 폭탄을 꽝! 던져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플러스 일본 황제의 생일날을 축하하는 장소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영상이 남아있는데 윤봉길 선생님이 폭탄을 던지던 그 시점에 마침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대사들이 일본의 초대를 받고 단상 위에 올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서 이 대사들이 다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순수 오리지널 일본 군대들, 즉 중국을 쳐들어가고 했던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많은 침략전장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미국에 항복문서에 사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윤봉길 선생님의 폭탄을 맞아서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인애국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정부의 도움을 받는 계기가 돼요. 임시정부는 언제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죠? 네,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본에 들키고 국민대표회의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 게 어느 분들 때문이라고요? 한인애국단 분들 덕분이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준비 살펴봅니다.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건국강령을 하는데요. 175쪽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를 실시하는 것, 그리고 땅과 주요 산업을 국유화해서 특정 기업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산업들을 독점하고 홀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했고요. 민주공화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네, 조선 독립동맹이 내세운 건국강령입니다. 1942년에 만들었고요. 직접선거, 그리고 의무교육제도, 그리고 토지 나눠주자, 땅을 나눠주고 땅을 나눠주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농사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먹고 살아야 나라의 운영비인 세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민주공화국과 또 의무교육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선 건국동맹, 우리나라 서울에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자, 또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독립을 방해하는 나라들을 무찌르자,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제도를 따르자,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조선 건국동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연합국들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우리나라로 오기 시작하자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지만 인정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175쪽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 기말고사 대박 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